지금부터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을까? 이 부분.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그리고 어떤, 이 질적 변화들을 좀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나, 그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이시죠? 예. 좀 나누겠습니다. 2000년,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20년, 10년 단위로. 예, 주민자치 역사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1999년. 자,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2000년도에 이제 획일적으로 3,500개가 넘는 동에 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뿌려졌죠. 그러기 이전에 1999년도에 각 시도별로 한 군데나 많게는 두 군데 정도가 시범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이제는 획일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자치센터를 좀 만들려고 할까? 이때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실제로 이제 이게 행정의 개편, 요때도 이제 행정 개편 때문에 주민자치가 지방행정개혁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런 이제 법제도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이때도 실제로는 군구 조직을 좀 강화하게 되면서 이 동의 공간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보통은 뭐 민원 떼는 것, 혹은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생각 못 하시고, 민원 떼는 것, 혹은 뭐 노래교실 하는 것,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공간 자체가 이제 주민들에게 일단 뭐 열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의미가, 보통 여기서 문화 프로그램 많이 해요 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여섯 가지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이 문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획일적으로 좀 주민자치센터 생겼는데, 이때 한번 볼까요? 여섯 가지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금 정부에 올라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법적 근거는 실제로는 이 조례에 기대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때 여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문화 기능이 두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 교실한다, 뭐 한글 교실한다, 댄스 교실한다, 이게 문화 기능이죠. 이것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보통 우리가 도시락 뭐 배달이나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이나 이런 거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나 어떤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편익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편익 기능을. 그다음에 시민이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될 시민 교육 기능, 그다음 맨 나중에 지역 활성화 기능이 있어요. 자, 2번의 문화 기능과 다섯 번째 시민 교육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잘 모르기도 하지만, 도대체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센터 기능에 시민교육 기능이 들어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 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알 권리. 보통 행정이 어떤 지역사회 개발 이슈라든지 아주 큰 이슈가 있을 때 공람 절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며칠간 공람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여기 공람만 띄우지 어떤 공론장이나 특히 이제 지역사회 개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는 그 동네 제가 이제 인천 서구 가자동에 사는데 그 재래시장이 있어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장 근처에 살고 싶어서 지금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27년째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SSM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그리고 뭐 지하철도 지역 가까이에 생기고. 근데 이런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주민들은 거의 맨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알고 좀 먼저 알아서 만약에 뭐 지하철역이 여기 여기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고 어느 위치에 더 갔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은 잘 모른 채로 맨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머릿줄을 두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5번째 기능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곳이 퀘벡 주에는 커뮤니티 보드가 이제는 우리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 체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보드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그런 이제 개발 이슈나 지역사회의 삶의 질하고도 관련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역 주민 공무원이 만약에 100가구다 1000가구다 하면 공무원이 이게 두들겨요. 일단 안내장을 다 뿌리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두들겨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언제 어디서 모여서 공론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제 주지를 하시고 꼭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우면 전문가도 모셔보고 그러면서 그 위원회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어떤 이게 결정 권한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합의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역할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지역사회하고 관련이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을 시켜줘서 이 기능이 즉 공론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활성화 지역 활성화 기능이 있는데 지역사회 지능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풍토에 맞도록 재래시장이 있는 곳은 재래시장이 있는 대로 그런 풍토에 맞는 기능들을 1번부터 시작해서 쫙 오면 6번이 결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1번.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잘 벌어지게 하려면 사실은 1번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나왔듯이 주민자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주인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기능이에요. 이제 이 기능이 없으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은 하나의 이벤트 혹은 사업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자치 기능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 많은 기능들이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실행할 수 있는 혹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무엇이 있을 뿐이다. 심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이 어떤 의견만 내는 것만 사실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도 좀 이렇게 권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이 조례 이름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학교에도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 근데 이게 보면은 다 공간 안에서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동네 전체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원래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일단 협의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맞아요.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공간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름 붙였던 것은 사실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특히 초반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뭐만 강조가 됐었죠? 두 번째인 문화 프로그램.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하면은 뭘로 알고 계시죠? 노래교실 하는 곳, 혹은 등본 떼는 곳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많은 주민자치센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민자치 조직을 통해서 플랫폼을 좀 만들어가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균형 감각 정말 주민자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균형 감각 혹은 현실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요거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민이 밑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협치가 가능할 정도로 민과 행정이 다 이렇게 손뼉을 짝 쳤을 때 소리가 날 정도로 나란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행정이 위에 있을까요? 보통은 행정이 위에 있어요라고 지금 아마 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그럼 뭐가 부족하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은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행정. 일단은 뭉뚱그려서 행정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조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수직적인 어떤 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기획을 해서 뭔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동원력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모두 합쳐서 행정력이라고 하죠. 그다음 민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민. 자, 조직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 갖고 계신가요? 기획력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의
어떤 그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자치 스스로 하는 힘이 아니라 행정이 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실 예산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도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수평적 조직이 가능하죠. 물론 알력 관계도 있고 뭐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긴 하지만 지역 조직은 이렇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트워크, 그러니까 수평적 네트워크를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원인은 지역사회로부터 나가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행정에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존도를 어떻게 가능하면 협치적 방식으로 혹은 가능하면 이제 끊어내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는 장기적 과제예요. 근데 그것이 2020년 혹은 그 이후 세대까지도 무엇이 중심이 됐을 때 이거를 끊어낼 수 있을까, 혹은 정말 지역 살림을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잘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단은 보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기금 얘기를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2000년도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2010년도에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지방행정 개혁, 자치분권과 지방행정 개혁 특별 법이 생기고, 이때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때 이제 주민자치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 조례를 만들죠. 주민자치의 시범조례를 만드는데, 요때 지방행정개혁 특별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도 이제 시범조례를 만들기 전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뭔가 이 주민자치회란 말이 요때 나왔어요. 2010년도에.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지방행정개혁, 요때도 보면은 요 과정에서 공간만 주민들에게 돌아간 건데, 요때는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마산창원 진해 합치고 어떤 이 작은 시를 합치면서 비어있는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무엇으로 메꿀까 고민하다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행정의 빈 공백을 메꾸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는 그동안 1999년부터 쭉 주민자치 운동이 실은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관에 의존을 했던,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의제를 발굴했던,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쭉 왔어요. 근데 이 고리를 그냥 완전히 확 이제 끊어내고, 이런 역사들이 없고 그냥 행정의 빈 공백만 메워서 사무 위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 안에 대통령 소속 특별 소속이었는데, 이때 그 위원회 자문단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동안의 주민자치 역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살려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좀 거듭났을 때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이때 이제 권한이 나옵니다. 권한을 가지고 지역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때 이제 2010년이 기점이 돼서 행안부에서 2013년도에 주민자치 시범조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5번 개정이 돼서 2020년 3월까지 5차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0년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뭐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해내고 2020년까지 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권한의 부분을 여기서는 좀 달라집니다. 권한. 이 권한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아무도 여기 없는데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서 제가 스스로 웃깁니다, 지금.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되나요? 이게. 여기서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권한이라고 봐야 되며,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이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근데 주민자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권한 가지면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능적으로 주민총회만 한다 해서 이게 권한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좀 이제 이 첫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사실 여기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늘 고민하면서 사는 부분인데, 계속 주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주민자치 할 때 뭐 사는 사람, 동네에 사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지역 살림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대는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하고 지역을 직접 살림을 운영하는 이 수평적인 체계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렇게 정당 어떤 이렇게 당들이 있어서 정치 체계는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수직 체계와 수평 체계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야지 사실 수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의 네트워크나 촘촘한 어떤 안전망이나 그다음에 사회 돌봄망이나 뭐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막 계속 일상에서 떠드는 뭐고 의견을 내는 공론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지역 살림을 어디까지 해야 하며 어떤 권한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할까? 그럼 행정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까? 지원을 해야 될까? 우리한테 인프라가 없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인프라를 행정에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궁금함들이 있는 거고, 행정에서는 주민자치 한다며 그럼 스스로 하는 힘인데 처음부터 스스로 한번 해보지 왜 우리한테 맨날 의존만 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주민세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저도 굉장히 뒤통수를 탁 맞은 때가 이제 2007년이에요. 대구 삼덕동에서 자치학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남서울대학교 유태영 교수님이 발제자로 나오셨고, 이제 저도 이제 활동가로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유태영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주민세를 내는데, 그때는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가지고 하는 시대였는데, 아니 이런 기능을 이렇게 동네를 넘나든 기능을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왜 동원만 시키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유태현 교수님이. 그러려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예산을 드려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산은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우린 보통 공모사업을 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서
집살림 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 기금에서 꺼내서 동네 살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주민세예요. 주민세 왜 내시나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민세 왜 내세요? 그러면은 보통 내라고 하니까. 예, 그냥 지로용지가 날라왔으니까 그냥 내는 거지. 뭐 그냥 뭐 별거 있어요. 납세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우리 예, 국민들이 아주 심성이 부드럽고 착하시고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셔요. 나라도 많이 생각하시고.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중앙에 다 올라가잖아요. 모든 세금이 자치정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올라갑니다. 그 중에 주민세만 예, 개인 균등분 그것만 다시 지역으로 돌리자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자치분권 강조를 했는데 그 분권이 자치단체장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역까지 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까지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까지 나눠지려면 자치단체에는 뭐가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역에는 아무런 예산도 없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사람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어떻게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다 돈을 걷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나 위원님들 교육하시다 보면 어떤 점이 제일 주민자치 하시면서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고 자원봉사 어떤 희생, 헌신 막 이런 아주 이 애정이 장난이 아니셔요. 근데 그 애정을 또 행정에서 어떻게 보냐면 너네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돈을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 이 대응 시대인 거는 이제 충분히 정말 아시니까 앞으로 시대에는 사실 정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정밀하지 못한 것처럼 자치정부가 우리 골목골목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정부 정책과 자치정부 정책과 지역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을 정책이. 그럼 마을 정책은 누가 세워요? 행정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마을 정책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공의 정책이에요. 공공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럼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정부, 중앙정부, 자치정부, 지역에서 하는 일, 다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똑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중앙정부 예산 있죠. 자치정부 예산 있죠. 그러면 그럼 지역은 빈털터리로 할 수 없잖아요. 지역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유태현 교수님 말씀처럼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지역으로 주민세는 지역으로 라는 이게 사실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자치세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마을마다 항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항아리가 아니라 금고. 그러니까 자치정부에서 인정한 어떤 땡땡은행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땡땡은행 무슨 땡땡 금고 많이 있잖아요. 그 금고에 이런 이제 주민세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1년 안에 다 쓰고 고통스럽게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살림은 1년 안에 할 것도 있고 사실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3년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쓰게 되면 그냥 적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흡대로 보충성의 원리로 쓸 수 있는 기금이 마을기금입니다. 그래서 마을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좀 장기적까지는 아니고 중기적으로는 빨리 만들어져서 지역의 어떤 그 호흡대로 지역 살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당진시는 벌써 당진 시장님이 정말 앞서 나가셔갖고 주민세를 다 사업비로 지금 책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특별회계 안에는 주민세, 그 다음에 과태료, 전입금 등이 들어가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을기금 제도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마을기금 제도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5월 18일 날, 올해 5월 18일 날 코로나를 뚫고 줌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의 주제가 마을기금 제도 구축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이 지역이 사적 영역은 아니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조직들, 주민자치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이 문제는 이 주민세가 사업비로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사업비. 예,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살림을 위해서 삶을 위한 어떤 이제 이 인프라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자산, 공간, 어떤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상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또 아무도 안 계시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을기금이 주민세가 우리 동네로 다시 지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뭘 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예,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때, 만약에 10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정말 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뭔가 돌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뭐,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싶고, 가서 말벗이라도 좀 짬이라도 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금으로 쓰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는 요즘 애들 너무 힘든데,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뭐 텃밭을 같이 꾸려나가고 싶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라 했는데, 왜 다 지역 주민하고 뭘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죠. 예, 왜 그럴까요? 이미 공공의 일을, 공적 인간이 된 거예요. 예,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머릿속은 늘 사실은 이제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얘기를 꺼내보면 벌써 이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훌륭한 시민들, 훌륭한 주민들, 정말 멋들어진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의식은 함께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인프라를 반드시 좀 빨리 좀 깔아서 이런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인천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저 인천은 공동체가 850개가 넘고, 그 다음에 자치조직이 154개예요. 153개요. 154개인데 자치조직하고 공동체가 만나려고 엄청 지금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갖춰져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빨리 인식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인식을 같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거든요. 예,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 건가. 요거에 대해서는 행정도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되고, 교육의 자리에도 의원님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만 계속 교육받지 마시고요. 의원님, 공무원, 그 다음에 저기 광산구 구청장님도 교육을 많이 받으시던데 주민들하고 참 많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 공론장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예, 지속 가능합니다.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한 뭐가 생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심정적으로만 지속 가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갖춰져야 됩니다. 예, 학교는 만약에 초등학교다, 학교는 뭐 5개든 10개든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마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생님을 더 채용해야 된다. 마을 교사들이 더 붙어야 된다. 그래서 남는 학교의 공간은 다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당이 없다. 코로나 블루는 앞으로 더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녹색 활동들, 녹색 뭐 이런 이 작물들을 같이 키우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도심에서. 그래서 학교 교육 체계는 마을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 구조도 상당히 녹지 공간화 시켜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가 지역 이 방제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대 관계가 더 촘촘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공간, 커뮤니티 안에 공적 공간을 더 훨씬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공유부엌이 됐던, 아니면 뭐 청소년 어떤 그 공작소가 됐던, 아니면 청소년들이 뭐 춤추는 마을 극장이 됐던, 그래서 커뮤니티가 요 안에서 그 활동이 아주 조금씩 자잘자잘하게 소수 인원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유 공간이 늘어나야지, 그게 뭐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정보를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